자, 이번에는 서강자 헨리 1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하고 그 서의 내용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헨리 1세는 국왕의 직접 대리인에 의해 재판이 시행되는 제도인 순회재판관을 정부에 파견함으로써 사법권을 강화시키고 왕실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무관을 설치하고 주장관이었던 세리프에게 영 2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을 강화시켰다. 자, 헨리 2세는 아버지 앙주 백작에게 상속받고 아키테 공주 엘레노와 결혼함으로써 프랑스 서부해안 대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서기에 보면 여기 잠깐 스쳐가긴 했는데 여기 있어요. 헨리 2세 때 영토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 앙주 지역이나 노르망디 지역 있죠. 이 지역은 헨리 2세 때 땅이고 여기 아키테 지역이 요 지역이죠. 예. 가스코는 이쪽 지역, 보도 그 포도주 상주도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이 상당지가 뭐냐면 영국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인들은 일종의 제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나중에 뺏기죠. 예, 이거는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필립 2세 때 뺏기고 부배 전투가 유명하죠. 요거는 백년 전쟁 때 뺏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프랑스 국왕에서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헨리 2세 때 더블링 있죠. 더블링. 그래서 아일랜드 수도 요 지역이 이제 중심해 갖고 이렇게 일부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헨리 2세의 아들 중에 나중에 지금 왕이 됐던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헨리 2세가 장래 아들 리처드에게 넘겨주고 나서 존한테 이제 막내 아들에게 넘겨줄 땅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일랜드 일부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했어요. 여기 이제 아일랜드 왕국을 만들었어. 아일랜드 왕국.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일랜드 왕국은 그냥 일부 지역만 이제 그 당시에는 장악을 하고 있었고 요게 이제 헨리 8세 때 예, 아일랜드가 전체 이제 영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 왕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대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계대 왕국. 그래서 이제 헨리 2세 때는 일부 아일랜드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아일랜드 일부, 아까 이 아일랜드 왕국이죠. 아일랜드 왕국을 일부 정복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왕을 봉신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수혜재판관 제도를 전국에 확대했고, 재판에서 지방 유역자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앞에 이제 배심원제에 관련된 내용 얘기했죠. 그래서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배심원제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형사사건은 이제 뭐냐면 배심원이 이제 왕립법정에 자동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이 대배심원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 문제 같은 그 민사 사건 경우에도 24명의 기사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심원제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봉건제도가 이제 법정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왕립법전에 상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헨리 2세는 재판제도 개혁은 향후 영국의 보통법을 초속이 되었고 또한 그는 클라랜드 그 협정을 이제 통해서 성직자들이 노마구에 호소하는 걸 제한하는 동시에 성직자들이 시민법전을 종속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클라랜드 협정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성직자들의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성직자가 죄를 지은 후에도 그 뭐냐 성직자라도 범법 시에는 그 왕실 그 재판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노마구에 호소하는 걸 제한하는 것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핀란드 협정을 이제 했다가 결국 반발 때문에 이제 철회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헨리 2세의 강압적인 통치는 귀족과 성직자 모두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한때 왕의 총신이었던 캔터베리 대주였던 토마스 베케트조차도 왕과 절연했다. 자, 헨리 2세 후계자는 이제 리처드 1세와 존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각각 십자군과 프랑스와의 정기를 추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귀족대 방함을 샀다. 특히 조낭이 이제 있는데 이 조낭 관련된 내용은 대왕정은 되게 유명하죠.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인제 다시 이제 서계를 돌아가 보죠, 서계. 프랑스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앞 시간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카페 왕조가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페 왕조가 처음에는 되게 미약했어요. 일드-프랑스 지역을 지배했던 이 조그만 그 뭐냐면 지역 그 왕조였는데 점점 이 카페 왕조가 점점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왕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권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카페 왕조 같은 경우에는 혼테크를 되게 잘했어. 혼테크를 잘하고 등등 해 가지고 쪼금씩 쪼금씩 이 뭐냐면 왕실령을 확대시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뭐냐면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에 강해진 거죠 점점. 예. 그래 갖고 힘을 상당히 뭐냐면 처음엔 미약했지만 힘을 점점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좀 볼게요. 프랑스에서 정형적인 봉건적 정치 체제가 형성되어 영국의 노르마 왕조와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카페 왕조가 미약한 상태에 출발했다. 예, 필립 1세 때는 왕권은 왕령 내 소재주들에게 미치지 못하였고 다음 누이 6세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통해서 왕령 내 제후들 소재주들을 굴복시키고 유력한 제였던 아키테곤과 프랑드백의 종신을 이제 얻으면서 비로소 뭐냐면 왕권 바탕에 기초를 닦게 되는데 이 누이 6세가 죽기 전에 장남 누이 6세와 아키테곤 상속의 아까 엘레노아 이제 혼인을 이제 성사시켰어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그 카페 왕조 왕계포에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카페 왕조 그 왕계포 왕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는데 어떤 왕하고 어떤 왕이 결혼했더니 뭐 요떤 표시가 있어. 딸 둘만 표시가 있다. 요 그게 있어요. 딸 두 개. 근데 이제 이건 느이치스하고 엘레노아 인제 결혼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안타깝게도 요 딸만 있는 거야, 딸만. 그래서 결국에 딸만 있으면 이제 보통 이제 카페 왕조일 때는 상당히 그렇죠. 아들이 있어야지 얘들 세대도 인제 뭐 책 보고 갖고 왕조를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엘레노아와 이혼을 했어. 예. 근데 엘레노는 그걸 이제 이혼하고 나서 헨리 2 세한테 재혼했죠. 그래서 아키테 지역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헨리 2 세한테 넘어간 거야. 예. 자, 그래서 루이 7 세는 두 번째 혼인에도 왕자를 얻지 못하고 세 번째 가서야 이제 왕자 필립을 얻었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왕비를 통해서 프랑스 내에 매우 유력한 대지였던 상파뉴백과 블루아 백의 남매 관계를 맺었고 마음 약한 루이 7 세는 이제 강한 천황들의 지배받긴 했지만 왕권을 위한 튼튼한 울타리를 마련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지 루이 7 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카페 왕조는 이 혼테크를 잘해 가지고 이제 영토를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자신의 인제 어떤 그 뒤를 봐줄 수 있는 후원자들도 얻고 그랬죠. 자, 프랑스 왕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사람이 루이 7 세에 계선 필립 2 세예요. 요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춘문이 나왔거든요. 필립 2 세는 그때 그 필립 2세 때 왕이 존이었어요, 영국 존. 예. 그래서 존을 실지왕이라고 할 만큼 영토를 많이 잃었는데 그 이유는 필립 2 세하고 싸웠던 부배 전투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 갖고 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는데 요 전투에서 패배해서 요쪽 뭐냐면 노르만디와 앙주 일대 땅을 완전히 인제 그 프랑스한테 넘겨줬죠. 예.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아키테나 요 가스코너 이때 지역죠. 예. 요 지역만 남게 된 거야. 요 지역만. 이것도 100년 전때 넘어갔는데 자, 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볼게요. 필립 2 세가 나왔죠? 필립 2 세. 그래서 필립 2 세 뭐 필립 4 세는 그 카페 왕조에서도 유명한 왕이니까 그 사람의 업적을 좀 정리할 필요 있어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잉글랜드는 노르 왕조, 플란테이젠트 왕조를 거쳐서 프랑스 안에 노르망디, 메인, 앙주, 트레인, 아키테, 가스코누 등 강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잉글랜드 왕은 영국상 프랑스 왕의 제후였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잉글랜드 왕 개인이 프랑스 왕의 주종 관계를 맺었던 것이지 잉글랜드 왕국이 프랑스 왕의 속국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적인 측면을 볼 때 잉글랜드 왕국은 프랑스 영토 안에 자국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사람들은 제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 왕조 역대 왕들은 자국 내 잉글랜드 영토를 프랑스 왕국으로 편시키려고 했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필립 2 세죠. 필립 2 세는
잉글랜드 왕 리처드 사자 신왕과 함께 3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 그는 전쟁 중에 돌아와 사자 신왕이 그 전쟁 십자군 전쟁에 나간 동안 그 영토를 탈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후들이 십자군에 참여한 영주들의 영토는 교황의 보호하에 있다고 하여 출전을 거부하여 계획이 좌절됐고, 그 후에 리처드가 프랑스 원군 중에 하나를 맞아 전사자 그 동생 존왕이 이제 뒤를 계승했죠. 필립 2세는 존왕이 자기 신하였던 포와트의 지방의 영주인 누시나의 약혼녀를 빼앗았다는 진전이 도자 이를 빌미로 존왕을 호출했다. 근데 존왕이 오지 않자 봉건적 의미를 이행하지 않다고 해서 그 봉건적 의무죠. 예. 못하네. 고쳐야 되겠다 나중에. 예. 자 하여튼 봉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해서 그는 프랑스 내 몰수를 선언했다. 자 이에 반발 조낭은 조카인 신성노마 황제 또 오토 4세와 이제 동맹을 맺고 필립 2세를 공격했는데 부빈 전투에서 크게 이제 뭐냐면 패배했다. 예. 그래서 요 전투 이름 좀 외워 두시고요. 어떤 chen 부빈, 어떤 chen 부배 이렇게 있는데 그냥 부빈 전투 외워 두세요 그냥. 예. 자 하여튼 이 과정에 필립 2세는 노르망디 메인, 앙주, 트레이드를 해봤고 아까 이제 그 북쪽 영토 있죠? 요게 왕령지가 4배로 이제 확대됐고요. 자 이제 프랑스 내 잉글랜드 영토는 아키테 가스콘 키에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도를 잠깐 보면 요쪽 남쪽 지역 예. 여기만 남게 된 거죠. 여기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이 영토 또한 그 뭐냐면 프랑스 왕국이 편입됐죠. 예. 그 외에도 인제 영토 확장 외에도 그 영토 확장했으니까 그거 맞게 이제 지방 행정 조직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바이나 세네사를 파견해서 봉건 지역을 통제했고요. 바이는 이제 시민 계급 출신으로 왕권을 대행했고 사법과 국왕의 수입을 간장했고 쉐네세는 적대적인 지역에 인접해 배치했다. 따라서 국지적인 소규모 전투를 수행하는 능력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주나 기사 출신이었다. 또 그 뒤에 설명했지만 십자군을 또 일으켰어요. 그 남프랑스 지역에 2단 알비지파 왈도파를 이제 탄압했는데 그게 물론 이제 필립 2사 때 이제 영토가 이때 이 지역을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후에 이제 천천히 이 영토는 프랑스 왕령으로 편입이 돼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카페 왕조에 이렇게 팽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인 전투의 패배는 잉글랜드와 신성노마 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 신성노마 제국에서는 프리딩 2세가 즉위되고 잉글랜드에서는 존왕이 무능이 드러나니까 귀족들에서 대원정을 이제 존왕이 유능하고 북인 전투에 이겼고 그러면 왕권이 이제 상당히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왕이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 대들지 못하겠죠. 근데 이게 존왕이 무능하고 그러니까 귀족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대원장을 맺었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부빈 전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서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까지 읽었나?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인제 그 필립 2세는 영토 확장 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국 세력을 프랑스에서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리처드 사자 신왕이 있었는데 3차 십자군 때 같이 출발하여 성지하는 중에 계속 싸우고 먼저 귀국해서 노르만디를 탈취할 계획을 했으나 앞에서 얘기했죠. 제후들이 출제를 거부했죠. 약간 지금 입장 볼 때는 좀 그렇죠. 예. 그래도 공정 어 같은 이제 목조간의 십자군 전쟁에 갔는데 그걸 도저히 나와 가지고 남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 까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그런 일인데 영국과 리처드는 성지에 귀국하는 도중에 오스트리아 공격에 사로잡히고 그다음에 독일 황제의 막대한 볼모금을 이제 지불하기 성공했으나 당시 제일관의 전사로서 그의 생존시 피해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리처드가 죽고 나서 무능한 존 1세가 되죠. 그래서 존왕이 즉위하자 필립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영국 왕 종이 신하인 프라트 지역왕의 소용주 루시낭의 약혼녀를 왕위를 빼앗아갔다는 진정이 도니까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이제 불렸는데 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제 이걸 바탕으로 "너는 봉건적 의무를 이제 수행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을 갖겠다. 너는 이제 아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제 프랑스 내 영주에 몰수를 선언하니까 이 필립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싸움을 이제 하게 돼요. 부비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기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그때 노르망디, 메인, 앙주, 트레인 지역을 회복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물론 조난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그는 어 생지인 독일 황제 오토 4 세와 동맹을 맺고 필요를 공개했으나 부비누 이게 또 이렇게 있죠. 예. 부빈 전투인데 또 어떤 부배, 부비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비누라고 좀 해서 이게 프랑스어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하여튼 그 앞에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중받고 반발하고 이 부빈을 저 크게 배려서 땅을 인제 하여튼 다 넘겨줬다. 아까처럼 연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국왕은 아키테 가스코노 기에는 해안지대로 낳게 되었다. 자 그렇게 확대된 영토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뭐야 이걸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제 그 영토 확대는 그 당시 프랑스 왕권 발전에 획기적인 전진이었고 왕실 수입도 인제 약 4배 정도 왜냐면 북부 이쪽 지역이 완전히 프랑스 왕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보다 앞서 인제 왕비의 상속권호 아르투아 백령도 얻어서 필립은 왕령을 강대한 것이다. 자 이런 강대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립은 바이, 세네셜이라는 새로운 지방 행정관을 이제 창설하고 바이는 그의 이제 가날 구역에서 왕권을 대행하고 사법과 국왕의 수입을 간정했고요. 특이한 것은 그들의 귀족이 아닌 시민 계급 출신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봉급을 받고 따라서 왕의 명령과 이해관계를 충실한 관리였다.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봉투를 받는 게 아니라 봉급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인제 봉투를 줘 버리면 나중에 이 봉투를 바탕으로 해서 인제 통치권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봉건 영주가 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봉급을 줬다. 토지를 준 게 아니라 여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셰네셜도 임무도 바이와 대동소이하다. 아까 얘기했처럼 적대적인 지역에 인적화 항구를 배치하면서 때로는 지방적인 소규모 전투를 하고 그랬더니 성주나 기사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나 기사 출신이라도 대형주, 중소형주는 아니고 말단 뭐냐면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밑에 있는 주종 관계에서 말단. 그래서 바이와 셰네스는 다 같이 그대 지방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보조자로 필요했고 그리하여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당한 규모의 국왕의 관료 조직이 형성됐다. 그래서 필립 2 세부터 인제 뭐냐면 일종의 지방 관료들이 이제 뭐냐면 배치됐다. 그러니까 뭐 군수나 현령 같은 걸 이제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왕권이 강했잖아요. 근데 지방 통제를 위해서 관리를 상주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치안 판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치안 판사는 젠트리가 이제 주로 담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통제에 한계가 있었어.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처음에는 왕권이 약했잖아요. 지방도 제대로 통제를 못했고. 그런데 이제 필립 2 세부터 이제 바이니 셰네셜 같은 경우는 지방 장관을 파견해 가지고 지방을 통제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국의 왕권보다 프랑스의 왕권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서강제에서 또 한번 읽어 볼게요. 125 페이지 보세요. 서강제. 서강제 125 페이지 보면요. 이게 어디야? 네. 앞부분이네. 네. 자, 여기 보면 자, 미아카 왕권을 강화시킨 곳은 존엄한 필리프 2 세다. 필리프라고 하고 필립이라고 하고 근데 일단 이거 외국어 발음이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필리프 2 세는 잉글랜드 존 왕이 프랑스 영지 중에 노르망디, 메인, 앙주, 뚜레를 이제 점령했다. 존 왕은 조카인 동생 황제 오토 4 세와 동맹을 필립을 공격했지만 1242년 7월 부빈 전투에서 요렇게 이거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외워 두시고 크게 패했고 그의 수중은 아키테 가스코노와 기의 해안지대만 남게 되고 부빈의 승리는 왕권을 중시한 프랑스의 정치적으로 통합시켰다. 필리포는 수복한 영토를 관리해서 바이와 세네설 이제 지방 행정장으로 장관 제도를 창설했고요. 필립의 손자 누이 9 세는 이제 그 누이 9 세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독일로 넘어가죠, 독일. 자 독일 같은 경우에 신성 로망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성 로망제가 그때그때마다 인제 여러 가문으로 인제 뭐냐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서계에서 중심으로 인제 좀 보면
자, 신성노마 제공 오토 1세로 쭉 해 가지고 가문들이 변경이 되는데 크게 보면요. 먼저 오토 왕조가 있어요. 이게 작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작생 왕조라고 해요. 작생 왕조. 그다음에 살리에르 왕조가 있고 이걸 잘리어 왕조라고도 하고 그다음 호헨슈타우퍼 왕조 이렇게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조그만 왕조가 있는데 크게 봐서 인제 요렇게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왕조가 합스부르크 왕조죠. 합스부르크. 원래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그 왕조죠. 이렇게 인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왕조도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오토 왕조, 살리아드 왕조, 호헨슈타우퍼 왕조, 합스부르크 왕조 이렇게 4 개의 크게 왕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중간중간에 뭐냐면 여러 왕조에 좀 자세하게 넘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헨슈테르 왕조 여기 있죠. 요렇게 넘어가기 전에 누구하고 누가 싸웠냐면 벨페가하고 호헨슈타우가 이게 제의를 둘러싸고 싸웠어요. 결국에는 호헨슈타우가 인제 이기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때 인제 프레드리히 1 세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인제 독일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주의 상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 히틀러가 상당히 존경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빨간 수염을 이제 길렀는데 이 사람이 인제 그 의미로 바르바르샤라고 불렸어요. 그 바르바르샤는 어디에 나왔죠? 이 독소전 할때 독일이 이제 작전명으로 바르바르샤 작전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스웨덴 1 세에서 따온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호헨슈테르프 왕조를 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1 세 뭐 스웨덴 2세 뭐 이렇게 있는데 독일의 왕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프로이센 왕들 보면 프레들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프리드리. 그래서 프리세, 프리드리 비에른 1세, 프리드리 2세, 프리드리 비에른 선제호 뭐 4 명의 그 프리드리 왕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프리드리가 상당히 이제 그 프리드리 1 세부터 이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인제 뭐 왕들 신성로마 제국왕들이나 뭐 프리세 왕들이나 다 이 프리드리라는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요걸 읽고 그다음에 거기 인제 그 서계를 읽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서계 내용이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요걸 한번 좀 읽으면서 인제 정리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는 독일의 대영주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황제에 대한 신종을 요구했고 소제후와 귀족을 대제후의 신하로 삼게 해서 독일의 봉건 국가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인제 앞에 중간에 살리에르 왕조가 있거든요. 살리에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앞에 뭐 하인 4세 같은 사람들 있죠. 하인 5 세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살리에르 왕조 출신이에요. 근데 살리에르 왕조는 나름대로 독일 안에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왕조예요. 근데 이건 아주 특이한 거고 오토 왕조라든지 뭐 호헨슈타인 왕조라든지 이런 왕조들 등등 있죠. 예 샬르 왕조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독일 문제는 관심 없어.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 있어. 왜? 이탈리아의 고향을 장악해야지 자기가 어떤 황제권을 이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교황으로부터 이제 도시로 받고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지만 이런 식으로 인제 황제가 선출됐기 때문에 이 자기 교황을 자기 사업은 인제 뭐냐면 만들려고 했고 그러면 로마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그 지역이 아까 말한 것처럼 롬바디아 평원이 있고 토스카나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을 장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롬바디아와 교황의 어떤 군사 연합도 있었고 그러니까 롬바디아 동맹도 형성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장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독일 황제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 안에서도 친독일 황제파 그다음에 교황파 간이 이렇게 지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예. 그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독일이 인제 이탈리아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 왕들은 국내 문제에 관심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성로마 황제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왕의 역할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들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참 후에 19 세기 때 가서 1870 년에 가서 결국엔 프로이센에 의해서 통일됐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성노마 황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예. 살레르 왕조 왕들 제하고는 대부분 이제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노마 제국의 지위가 형식상 교황으로부터 도윤을 받아 임명되었다. 그래서 교황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황제로서의 정통성이 상실해서 독일 제국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부 이탈리아를 장악해서 교황을 자기 영향력을 두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교황과 중부 이탈리아 통로인 롬바디아 지역의 도시 국가들 충돌을 빚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독일의 통일 국가로서 발전이 지속됐고, 또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황제파하고 그다음에 황제파와 잠깐만. 이게 잘못됐네. 아, 교황이죠, 교황. 예. 어디다 수정해야 되겠다. 예. 교황파하고 황제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예. 결국에 황제파가 인제 뭐냐면 이게 지게 되는데, 하여튼 교황파하고 황제파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데리크 1 세도 중부 이탈리아 진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롬바디아 지방에 인제 진출하게 됐다. 그러나 레나노 전투에서 그 당시 롬바디아 동시동맹국에게 패배를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는 시리아 왕이었던 월리엄 2 세와 동맹을 어 월리엄 2 세의 동맹을 제안했고, 프레데리크 아들 하이니를 월리엄의 고모인 콘스탄스와 결혼했다. 그는 유럽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3 차 십자군을 조직했지만 원정 도중에 익사했죠. 그래서 프레데리스는 욕망스러운 이제 왕으로서의 신망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에 칭했다. 우리가 이제 오토 1세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오토 1세 때는 신성 로마 제국에 불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오토 1세 때에 이제는 그냥 황제가를 준 거지, 이게 신성 로마 황제가를 준 게 아니에요, 교황이. 예. 그래서 그 후에 인제 독일 황제들이 자신을 뭐 신성 황제, 신성 제국, 뭐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부르게 했는데, 그 프레드리히 1세 때 가서야 뭐냐면 공식적으로 둘이 합쳐 갖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됐고, 그때 이제 신성 로마 황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오토 1 세부터 이제 신성 로마가 불려진 거는 후에 소급해서 이제 불려진 거지, 오토 1 세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려진 건 아니고, 교황도 신성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이제 황제관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 황제관을 준 거야, 오토 1 세한테. 예. 자, 하여튼 후에 인제 역대 독일 황제나 왕들이 그의 이름을 계승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프레디난 왕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계승됐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근대에 들어서 독일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시틀러도 그를 존경하여 소련 침공 작전 때 작전명을 바로바로 수합했다. 자, 프레디난 1 세가 죽자 하을 6 세가 즉위하죠. 그도 독일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는 시칠리아 왕이 후계자가 없이 사망하자 콘스탄스 왕비의 남편으로 시칠리아 왕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세 시대 때 앞에서 이제 여자가 영지를 상속하면 그의 남편이 통치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살리카법이라고 하죠. 예. 왕이 되자 시칠리아 왕국의 주요 지책을 독일이 관리 배치했다. 하르 6 세가 죽자 그의 아들인 프리드리히가 황제의 지위에 올려야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즉위하지 못했고요. 그 대신에 호헨슈테르파가의 황제 자리에 대입했던 발표가에 오토가 리처드 후원을 받고 오토 4 세 잠깐 인제 후원 한계에서였죠. 오토 4세 아까 전에 부민 전투에서 나왔죠. 그러다 성년이 된 뒤 신하 왕인 프리드리히 2 세는 오토 4 세가 부민 전투에 패배한 이후에 제후들과 이노케트 3 세의 지지를 받고 황제에 올랐어요. 예, 프리드리히 2 세. 요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프리드리히 2세 하니까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이 프리드리히 2 세만 떠오르지만 중세 시대 때도 이 호헨슈테르파 가문에 프레드리히 2 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프레드리히 1 세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뒤에 왕들이 프레드리히라는 이름을 계속 이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폴리 2 세와 이제 교황 간의 관계는 집권 초기엔 좋았지만 이탈리아 문제와 십자군 참여 문제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인제 이노케트 3 세가 죽고 그다음이죠. 예, 그레고리 9 세에 의해 파문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왜냐면 인제 프리드리히가 처음에는 십자군에 먼저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약속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레고리 9 세가 파문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인제 뭐냐면 파문을 이제 풀려고 육자 십자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했죠. 근데 프레디 같은 경우에는 얘가 태어날 된 곳이 시칠리아예요. 이거 시칠리아가 시칠리아가 예전에 이슬람 세력에 인제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에 좀 익숙하고 이슬람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트워크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그 뭐냐면 예루살렘을 꼭 무력으로 공격해 가지고 장악할 필요 있냐. 그래 갖고 딜을 했죠. 어차피 자기 이제 네트워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과 나사렛, 베들레헴 등을 그 지역을 이스라엘 세계가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한 게 1차 십자군만 기억하지만 6차 십자군 때도 회복은 됐어. 뭐냐 인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합평을 선택했지만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인제 유럽의 기독교는 공분을 샀죠. 어디 이제 합평을 통해서 인제 하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세계 박멸이 아니라 합평을 통해서 했다 해 갖고 상당히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쯤에 이렇게 해 갖고 나중에 뺏겼어요 다시. 이렇게 했고 넘겨줬고 이스라엘 세계한테. 자 그래서 시칠라 피를 이어받고 유년 시절에 시칠라에 살았던 프리드린 2 세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독일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어 그래서 이렇게 프리드린 2 세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독일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을 이제 폈다. 요게 요즘에 시험문에 나왔죠. 독일은 그냥 내버려뒀죠 자유방임. 이탈리아는 거꾸로 중앙 집권 요런 이제 정책을 했죠. 자 이에 따라 프로딘 2 세는 독일 제국에 상당한 권한을 양보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독일 제국 이익에 대한 연장 헌장이란 거죠. 그래서 본토를 완전히 세습하도록 했고 그 지역의 제후들이 완전한 사법권을 부여했다. 완전한 사법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제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고등 사법권을 이제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고등사법권 부여했다. 하급사법권 고급 고등사법권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죠. 사용을 내릴 수 있는 제도. 따라서 인제 영지의 제후든 동의 없이 항제라도 요새 세우지뿐만 아니라 가세도 할 수 없었다. 반대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그 뭐냐면 멜피 형제가 냈죠. 멜피 형제. 게다가 이제 이때 국왕 중시의 절대주의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 이 현장을 통해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귀족과 도시민의 특권을 축소했다. 또한 민형사상 사건을 왕의 법정에 해부하도록 했고 시칠리아를 11개 주로 구분하여 경찰관과 지사를 통해 통치하려고 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 멜피 현장을 그 당시 시아뿐만 아니라 롬바디아까지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레만나 회의에서 매피 현장의 내용을 롬바디아 도시까지 적용하려고 자치권을 제한하고 중앙 통치권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당연히 프레드 2 세는 그 반발할 수밖에 없는 프레드 2세 조치에 롬바디아 도시들은 반발하게 되고 다시 롬바디아 동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항했고 그리고 이노케티누 4 세도 황제를 파문하고 동맹을 지원했죠. 그리고 황제는 롬바디아 지역을 진압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 자기 할아버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프레드 2세 이후에는 강력한 황제권을 사라졌고 독일 제후들은 인제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콘란드가 이제 사망 후에 호헨슈테프 왕조는 사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한동안은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가 인제 열리고 나중에 대공의 시대를 인제 뭐냐면 끝내기 위해서 황금칠서 같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인제 다시 또 만들죠. 예. 그 후에도 인제 여러 왕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마지막으로 합스부르크 왕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독일 중세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어요. 예. 그래서 독일 중세사는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뭐냐면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독일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중세사나 고대사는 전공하신 분은 우리나라에 없고 주로 근현대사 부분 있죠. 거기에 전공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비스마르크나 독일 통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독일 중세사를 전공하신 분이 그 나 들어가셨는지 몰라서 몰라도 독일 중세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중세사를 이렇게 한번 개관을 좀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인제 살레르 왕족 다음에 이제 그 도중에 이제 호hen슈타인파가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개의 가문이 싸웠다 그랬죠. 그래서 벨페가하고 호hen슈테파가 싸우다가 호hen슈테파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하죠. 자 여기 보면 인제 독일과 이탈리아 정치적 발전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크게 달랐다. 독일에서는 보름스럽하고 상위권 문제가 일단락한 후 그
벨페와 그다음에 호헨슈테르가 싸우는데 여기 공가라고 붙은 건 뭐냐면 예전에 부족장에 인제 부족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장 출신이 있죠. 게르만족들 부족공들이 그 부족장들이 나중에 공작이라는 거 이제 칭호를 받고 해 가지고 부족공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원래 이제 게르만 예전에 그 부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족장 출신이고. 자 하여튼 호헨슈테르 공가가 제이를 둘러싸고 대립을 했는데 그 대립은 이탈리아까지 파급됐고 교황파인 겔프파와 황제파인 기베리파가 대립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단테죠, 단테. 예. 그래서 단테가 어디에 속하겠어요? 여러분 기베리파에 속한다고 이제 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이 사람 교황파에 속했어. 겔프파인. 근데 겔프파가 나중에 두 개로 또 나눠져. 이건 나중에 단테 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호헨슈테르파조의 였던 프리드리히 1 세는 그 국내에서 막강한 적대세였던 벨페가의 하이니공 사자공을 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대제후에게 영진회에서 자유재단권 인정하는 대신에 황제된 신종을 요구하고 소제후와 귀족들 대제후의 신호를 만들면서 독일의 봉건국가를 조직했다. 그래서 독일을 일종의 이제 내버려뒀다. 얘도 이 사람 어디에 관심이 있다? 얘네는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독일에선 봉건 질서를 확립한 프로이디는 혼인을 통해서 부르고드 왕국을 접수하고 이탈리아를 진출해 롬바디아에서 황제권 회복을 나섰다. 롬바디아에서는 귀족과 도시들이 도시 상인들이 연합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주교들이 도시를 장악했는데 이들을 처부시 주교 도시를 장악하고 귀족들 봉건 귀족들이 시다바리 역할을 했죠. 예. 근데 이때 귀족하고 상인들이 연합해 갖고 얘를 쫓아내죠. 그래서 도시도 장악하고 귀족들이 있는 농촌도 장악하면서 자치도시에서 도시국가로 독립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이제 배경이 있는데 자 하여튼 황제 대간을 겸하고 있는 주교의 정치 권력 박탈하고 자치적인 도시 공동의 꿈을 형성했죠. 예. 그래서 이때 자치도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시국가로 발전됐죠. 독립적인.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황제 이탈리아 진출은 필연적 교황과의 충돌을 초래했으며 밀라노에서 반황제파의 봉기를 실패를 계기로 롬바디아 도시동맹이 결성되어 황제군을 예, 레나노에서 격파했다. 요거 외워두세요. 예, 이거 전투 이름 나올 수 있어요. 자, 포이드의 결과 롬바디아 도시들과 합병을 맞고 토스카나와 스포레트 등 중부 이탈리아 그세를 확장시킨 동시에 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황태자비를 시치아 왕 숙모였던 콘스탄스를 맞이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는 여기 인제 어 토스카나 지역까지는 갔는데 요 롬바디아 지역까지는 못 갈 그 상태였죠. 거기에다가 이제 남쪽에 시칠리아 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황태자비를 그 뭐냐면 시치아 왕 숙모였던 콘스탄스에게 맞이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 동맹을 통해 여기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자, 프레드리 후계자들에게는 교황과의 대립을 회피하고 중부 이탈리아와 부르근디로부터 수입을 이용하여 요때 중부 이탈리아는 아까 이제 토스카나 지역과 요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장악했으니까. 자, 그래서 인제 부르근디의 수입을 이용해서 독일에서 왕권 강화 중앙 집권을 도모하는 길도 있었으나 이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택하지 않고 이탈리아 정책의 모든 정령을 했어요. 어떻게든 롬바디아를 장악해서 노만을 장악하겠다. 여기를 거쳐 갖고. 결국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집권적인 통일 국가로서 발전이 봉쇄되어 버렸다. 자, 프레드리히 1 세가 인제 십자군 창가에서 성전 하나들 중 소아시아에서 익사하자 그의 아들 하이니 6 세가 제위에 올랐는데 그 시치아 왕의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왕비 왜냐면 하이니 6 세가 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후계자 없으니까 콘스탄스에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당연히 영지의 통치권을 하이니 6 세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왕비 이름은 왕을 요구하고 시치아 왕국의 주요 지책을 독일의 관리를 배치했다. 그래야 그는 독일, 부르근디, 이탈리아 및 시칠리아의 지배자가 되었고 요때 이탈리아는 중부 이탈리아 오늘날 이제 토스카나 스포레트 지역 그다음에 시칠리아 지역 그다음에 인제 그 앞에 부르근디 있고 자기 독일 내 그 영토도 있겠죠. 자 이를 근거로 해서 지중해 세계 지배의 꿈을 가졌으나 그 일을 착수하기 전에 사망했고요. 하인이 6 세가 이제 죽으니까 그의 아들 프레드리 요때 프레드리는 프레드리 2 세를 말해요. 자 나이가 아직 어린 걸 이용해서 벨페가의 오토가 오토 4 세죠. 영국과 리처드 후원을 얻고 왕위도 오르고 이들 계기로 양가의 대립과 갈등이 다시 불을 붙였다.
자 그때 인제 이노센트 3 세, 프레드리 2 세인데 이 이노센트 3 세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이노센트 3 세 야 이노케티우스 3 세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외국어 포기법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대충 알아두시고 근데 요즘에 뭐 이노케티브 3 세가 정확한데 뭐 예전 사람이니까 그분이 좀 나이가 많거든요. 예전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하여튼 그때 포기법은 그 이노센트 3 세였나 봐요. 예. 자 하여튼 37 세의 젊은 나이로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유럽의 모든 군주가 교황을 최고 지배자로 인정하는 게 되는 경우에 비로소 기독교 세계의 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신념을 갖고 교황의 정치 권력을 최대한 확대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는 처음 독일 황제로 오토를 지지했으나 시치리아를 교황에 돌려준다 약속을 지키지 않자 오토를 파문하고 젊은 프레드리히를 지지했다. 또한 이때 이제 프레드리히가 뭘 약속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십자가 원정 같은 걸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랬죠. 예. 또한 필립 2 세의 이혼 문제에 개입해서 첫 번째 왕비를 다시 맞이하겠고 영국학연 종가 캔터버리 대주교 임명 문제에 대입한 끝에 이를 굴복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필립 2 세하고 존을 파문시켰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굴복을 시켜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인제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죠. 예. 황제 교황은 타향이요 황제는 다이란 만큼 세속 군주들의 이제 뭐냐 입지를 약화시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존 월 교황이 지지한 랜턴을 교황 대주교로 임명하고 영국을 교황에 바친 후 다시 봉투를 이제 했다. 뭐 영국을 교황에 바친다는 건 이제 그냥 상징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노케트 3 세가 또 한때 제4차 라테란 공예죠. 요거 예전에 제가 앞에 서양사 강좌할 때 좀 얘기했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카톨릭의 기본적 교리를 확인하고 교회의 도덕적 개혁과 교회 내부 행정의 향상을 근력했다. 요 부분은 상사 강좌에서 제가 한번 읽었어요. 예. 자 그리하여 이제 이노센트 3 세는 이르러 교황권 모든 면에서 건세의 절정에 이뤘다. 예. 자 호hen슈테파가의 이제 프리드리히 2 세는 이노센트 3 세의 지지 아래 이노케트 3 세의 지지 아래 가장 무서운 되었으나 가장 무서운 교황이 적이 되었다. 그는 이제 그의 몸에서는 시치라인의 피가 절반이 섞여 있었고 가끔마다 이거 읽어 보면 이게 뭐랄까 문학적인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 말을 쓸 필요 없는데 그냥 '시제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슬람 문화에 젖어 있던 시칠리아 궁정에서 자란 탓으로 본래 신앙심이 없었거니와 또 성직자 교황을 존경하는 사람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시리아의 문화적인 에서 이슬람 문화와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이슬람의 어떤 이제 인적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앞에서 프레드리 2 세가 이노케티우 3 세에게 만약에 자기가 황제가 되면 황제로 이렇게 추대하는 데 큰 지지를 해 주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이제 개뽕을 쳐 놨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노케티우 3 세가 인제 열받은 거고 그 후에 뒤에 인제 그 교황도 파문에 처하겠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인제 6차 십자군에 원정에 갔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는 인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총명했으며 스스로 신이긴 하였거니와 학문과 예술을 보호했다. 자 교황 그레고리 9 세가 십자군을 출발하지 않겠다고 프리드에 파문하자 그는 성지당에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의 이제 태수였던 허락을 맺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확보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뺏겼어요 나중에. 하여튼 귀국하에서는 중부 이탈리아 영토를 침범한 교황을 격파하고 멜핀 왕장을 인제 뭐냐면 해서 시칠리아 중부 이탈리아 집권적 통일국가를 재편했죠. 그래서 이때 인제 봉건귀족과 도시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하여 왕권을 절대하고 관료적인 중앙 정부에 통제하여 황제가 임명하는 지방 행정관을 하여금 지방의 사법과 행정을 관할했다. 앞에서 인제 이탈리아는 시칠리아와 이 토스카나 일대는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길목에 딱 있는 롬바디아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하여튼 여기를 갖고 이 멜핀 왕장을 또 롬바디아까지 이제 확대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저는 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는 상업을 장려하고 때로 귀족과 성직자 및 시민 대표를 구성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자 프레드리히 국제는 근대적인 절대주의 국가를 영상시킨다. 이렇게 했지만 절대주의 국가에서 포위센이 아니라 뭐다? 예 이탈리아 그리고 포위센은 오히려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헌장을 이제 공표해서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냥 봉건 왕국
왕조로서 인제 인정해 주고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여기는 인제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헌장은 뒤에 있어요. 여기 예 좀 볼게요. 자 멜피 헌장과 같은 해에 프레이드는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헌장을 이제 선포하고 지방 제후에게 실질적 독립과 주권을 뭐냐면 부여했다. 그래서 요것만 읽으면 요거 두 개면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는 뭐 그 신라와 중부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독일 제후 이게 뭐 지방 제후인데 이거 뭘 인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거든요. 다만 요걸 통해서 이게 독일 제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은데 이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어디냐면 사료에 있는 서양사 있죠. 예 거기에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사료에 있는 서양사를 사료만 읽지 말고 그 앞부분에 설명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도 읽어 보시면 상당히 인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독을 하면 좋은데 제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뭐 거기까지 인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롬바디아에 대해서 멜피 원장과 동일한 체제의 적용을 선언했다. 그러니 이제 갑자기 해 놓고 또 이게 갑자기 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기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 구분 요게 뒤에다 또 이렇게 하니까 주소가 없는 거죠. 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멜피 현장하고 내가 만약 그랬었으면 멜피 현장하고 요걸 독일 제후의 이 현장을 이제 좀 뚜렷이 구분해 놓고 정책 방향을 이제 이렇게 해 갖고 했다. 차별해 갖고 했다. 이원적인 토트를 했다. 이렇게 하고 롬바디아에 대한 대표 현장 이건 이 부분은 인제 앞부분에 갖다 붙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읽는 이유가 이게 설계가 내용이 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아유 이거는 읽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계 내용하고 다른 책 내용하고 다 정리해 갖고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정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제 거 기출문제 분석을 읽고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소설책을 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서계나 서총이나 뭐 다른 책 다 뒤집어 가지고 인제 쓴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읽으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에 롬바디아 도시들은 다시 동맹을 활성화하고 저항을 하고 교황 이노케테 4세가 다시 프리딩 2세를 파면하고 롬바디아 도시 동맹을 지원했다. 프리딩이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래서 그의 인제 사망은 실질적으로 호헨슈테르파가의 종말을 뜻하며 이와 더불어 이제 황제권의 강의도 사라졌고 프리딩의 아들 코난드 때 1254년 사망 후에 작가의 하 어 대공의 시대가 나타났고요. 그다음 합스부르크가의 루도프가 이제 황제에 선출됐으나 왕년에 인제 뭐냐면 황제권의 위험을 찾아볼 수 없었고 루도프는 교황령에 대해서 인제 요구를 포기하고 교황의 지지를 획득했으나 독일 내 왕권을 강화한다거나 중앙 집권을 또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독일 지방 제국은 저마다 영방 국가라는 형태로 이제 반영을 나갔고 도시는 자유를 목적으로 도시 동맹을 결성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정치의 분열이 계속되었다. 자 연방 국가와 이제 자유한 도시 동맹인데 도시 동맹은 한자 동맹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북독일 관련된 그러니까 북유럽 그 형에서 이게 독일인데 독일이 이제 주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서강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계는 언급돼 있죠. 이거는 어떤 거죠? 앞에서 말했던 무적으로 할 때 주로 인제 그 성직자 제후들이 이제 얘네들이 제 도시를 인제 반환했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들을 물리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황제와 연맹을 해 가지고 그 자치도시를 만들죠. 근데 황제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해요. 프랑스와 영국왕처럼 힘이 약하니까 요 자치도시들이 이제 뭐냐면 자유도시가 돼서 나중에 반독립적인 성격을 갖고요. 근데 유럽하고 이탈리아의 인제 도시가 큰 게 뭐냐면 이건 좀 근데 자유도시는 독일의 자유도시는 주로 인제 뭐냐면 그 도시만 이제 장악을 하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농촌까지 장악해요. 그래서 그리고 독립 정도가 이탈리아 도시국보다 더 훨씬 더 강하죠. 실제로 독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유도시는 인제 황제와 관계 속에서 봉신 관계가 있고 신하와 인제 이런 주군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권리가 제한받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와 달리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시 같은 도시 국가도 있지만 도시 동맹도 있지만 연방 국가가 주였죠. 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 갖고 나중에 통일이 되죠. 이 프로이센도 연방 국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라는 그 의미가 자주 나오거든요. 예. 뒤에 이제 독일사 할 때도. 그래서 연방 국가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이 챗GPT가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모르는 것을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의 수단, 참고 사항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듣고 나서 한번 나중에 팩트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도 틀린 게 좀 있더라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독일 중세를 보면 어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 가지고 그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화가 되지 못했잖아. 대신에 이제 독일에서 연방 국가들이 등장했다고 하거든. 그 연방 국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해 줄래? 아주 흥미로운 주제 꺼내줬네. 먼저 큰 그림부터 살펴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중세 후기로 갈수록 왕권이 강해지면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지. 하지만 독일 당시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가 실질적인 통치를 거의 못 가지면서 지방 영주들이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가 됐어. 이때 형성된 것이 바로 연방 국가들이야. 쉽게 말하면 신성로마 제국은 제국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실제로는 수백 개의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였던 거지. 비유를 들어볼게. 프랑스나 영국이 하나의 강력한 회사로 운영됐다면 신성로마 제국은 주식회사라고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수백 개의 가게, 연방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느슨한 프랜차이즈 같은 구조였던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방 국가들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면 이래. 첫째, 독자적인 입법, 사법, 군사권을 가졌어. 각 연방 국가는 자기 법을 만들고 법원을 운영하고 군대까지 따로 뒀어. 둘째, 화폐 발행과 관세권도 가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자급자족했지. 셋째, 서로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어. 제국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외교도 자체적으로 했거든. 넷째, 황제의 명령보다 영방군주의 의사가 더 우선될 정도로 독립성이 강했어. 그래서 흔히 신성 로마 제국을 두고 오픈 코 네가 찾는 신성도 없고 로마도 없고 제국도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 실질적으로는 연방 국가들의 느슨한 연맹체였으니까. Close quote.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떤 쪽이 궁금해? 연방 국가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 잘 들으셨죠? 그 연방 국가의 특징들은 거의 국가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이제 주군을 늘 모셔 형식적으로 신성 로마 황제를 주군을 모셨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연방 국가 하나가 독립 국가에 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자적인 외교권을 얻게 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 그 후에 이제 뒤에 좀 얘기죠. 이거는요. 나중에 30년 전쟁 때 베스튼 판란 조약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호헨슈테인파 왕조의 서강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9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호헨슈타우페 왕조 볼게요. 자, 12, 13세기 때 프랑스와 잉글랜드 봉건 왕조는 중앙 집권 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았다. 자, 왕은 봉건 귀족들 제압하거나 그들과 타협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달성했다. 반면 독일은 이들과 다른 정치 행보를 얻었다. 어, 행보를 거뒀다. 그 원인은 오토 왕조에 시작된 이탈리아 정치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었다. 오토 왕조 때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정책은 교황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항제파와 교황파 간의 갈등과 전쟁은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11세기 때 독일의 정권을 잡은 호헨슈테인파 왕조는 제국을 남부 이탈리아까지 확대해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시치리아를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152년 호헨슈테인파 왕조의 연 프리드 1세는 롬바디아 지방을 진출해 황제권 회복에 나섰지만
네나노 전투에서 롬바르디아 도시동맹과 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하지만 포에드는 이탈리아 전체를 포기하지 않고 중부 이탈리아로 세력을 확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토스카나나 일부 지역을 장악했죠. 마침 이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전복을 원했던 노르만 출신의 시치아 왕 월리엄 2세와 동맹을 지냈고 동맹의 표시도 이제 프레드의 아들 하이리 6세는 월리엄의 고모이자 후에 시치아 왕국의 상속자가 된 콘스탄티노를 아내로 맞이했다. 자, 그래서 하이리 6세가 사망할 당시에 그 아들 프레디는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벨페 가문의 오토가 이를 이용해 왕에 올랐고 하지만 성년이 된 프레디 2세는 교황 이노케트 3세의 지지로 벨페가모부터 한계에 잘 되찾았다. 그는 시치나 피를 이어받고 38년 동안 재위기간 동안 기껏 9년 동안 독일에 머물 정도로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독일 정치는 대리에게 맡기고 제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죠. 예. 그래서 1231년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헌정을 선포해 지방 제후들에게 실질적인 독립과 주권을 부여했고 반면에는 이탈리아에서는 교황과 충돌했다. 그는 중부 이탈리아를 침공해 교황을 거부하고 시치아 중부 이탈리아 통일국을 재편성합니다. 여기에 매표 현장에서 잘 보이고 있죠. 황제는 롬바디아 도시들의 자치권을 제한하려고 했고 이에 맞서 롬바디아 도시는 다시 동맹을 결성해 정했고 이노케트 4세는 황제를 파문하고 동맹을 지었다. 황제는 이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래서 호에드의 사망과 함께 오토 왕조와 호헨슈테르프 왕조의 강력했던 황제권이 사라졌고 독일 제후들은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이런 이제 상황은 독일의 통일국을 발전에 지원했다. 자, 이때 독일의 독립된 그 정치 세력들은 뭘 얘기할까요? 연방 국가죠. 연방 국가. 도시 국가는 자유도시가 되는데 이런 도시들과 그 다음에 앞에서 한자 동맹 같은 거는 동맹들이 이제 형성됐고. 그래서 이들은 신성 로마 황제하고 이렇게 주종 관계긴 하지만 거의 이제 독립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사항은 독일의 통일국가로서 발전을 지연시켰고,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정치적 분열도 계속되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을 파악했고, 다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프랑스사로 넘어갈게요. 아, 이것도 왔다 갔다 해. 한 번에 이제 영국사로 영국사고, 프랑스사, 프랑스 이렇게 딱 이렇게 기술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필립 2세 때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프랑스 왕권은 그 후에도 계속되고 왕령도 확대했는데 13세기 들어서 알비지와 십자군, 알비지 십자군. 여기 예전에 관련돼서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알비파. 요건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여기에서 장기적인 결과로서 남부 프랑스의 강대한 왕령을 얻었다. 그래서 이게 알비지파의 필립 4세 때, 필립 2세 때부터 이제 여기 가갖고 십석을 다녔는데 요때 이제 물론 필립 2세 때 넘어간 건 완전히 아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 지역이 프랑스 왕령지로 이렇게 편입돼 들어가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중세를 통해 이단파가 적장하면서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건 11세기 남부 프랑스의 알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거세했던 알비 지파다. 요거 예전에 교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요거는 따로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놓은 걸 이제 나중에 강조를 좀 할게요. 예, 알조파하고 함께. 자, 게다가 그 알비 지역은 이제 알조파는 남프랑스 일대에 있었던 파죠. 예. 그 알비 지파는 일명 카타리파라고 불리며 그 당시 동방의 마니교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육체를 제약시하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카톨릭 성사를 배경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그 뭐냐면 알비주파의 교지스하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요거 근데 이게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좀 다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좀 약간 심층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래서 한편 왈도파는 1170년경 리옹의 부상인 피터 왈도에서 시작됐으며 초기 교회의 단순한 복음 전도에 힘을 기울이면서 성직자 부와 이제 세속화에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니까 남부 프랑스의 이들 이단파의 고세가 확장되자 이노케티우스 3세는 1207년 알비지와 십자군, 알비파 십자군을 일으켜서 이들 이제 철저하게 탄압했다. 그래서 이노케티우스 3세는 앞에서 4차 십자군, 이게 이제 유명한 십자군, 원래 십자군. 그 다음에 알비 십자군 있어요. 얘네들도 익혔죠. 그래서 이때
필립 2세와 손을 잡고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랑구도와 프로방스가 프랑스 왕조에 편입됐고 프랑스의 남북 간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요 알비제와 이제 왈도파가 남부 프랑스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남부 프랑스 지역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드실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요 지역이 이제 그 당시 어디와 연결돼 있죠?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슬람권하고 교류도 많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트였나 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슬람권 관련된 그와 생각이 트여 갖고 이제 기독교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요 지역에 이제 성직자들, 물론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부패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특히 이 지역이 되게 부패가 심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냐면 거기 뭐냐면 남프랑스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제후들이 상대적 이들에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비지어 왈도파들이 이 남프랑스의 근거지에서 확산이 됐는데 비록 이게 나중에 진압당했다고 해도 요 남프랑스 지역이 항상 그런 이단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 지역을 중심으로 위구노 세력들이 또 확산이 되죠. 요 지역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계속되는 왕녀의 학대와 더불어 성누이 이제 9세, 이 사람이 이제 중세 시대 때 상당히 이상적인 제후왕, 기독교 왕이었죠. 예, 기독교 윤리를 되게 강조하고, 그래서 왕권을 정의와 연결시켜서 윤리 차원을 높였다. 그는 유능한 장군이 아니었으나, 용감하고 간대했으나, 유능한 장군은 아니었으나 용감하고 간대했으며 신앙심이 매우 깊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존경받는 중세적 이상적인 뭐냐면 군주에 가까운 국왕이었다. 그는 바이 학정에 이제 대한 불만을 점차 커지자 감찰관을 파견해서 지방 행정관을 감독하고 왜냐면 바이가 이제 했더니 이제 얘네들이 통제를 안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메어사 같은 것도 이제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고려시대 때 안차사 그냥 한 부제 때 뭐 자사? 이걸 이제 파견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의 불평을 시정한 한편 망령의 소송도 받아 처리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재판권을 확대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국가의 공권력이 제일 중요한 게 조세 수입 조세권하고 재판권이잖아요. 영국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왕령지 외에도 그런 봉건제도들이 통치했던 곳에도 왕령의 어떤 왕실 재판권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게. 예.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왕령 외에도 소송을 받아 처리했고 성왕 누이의 정의로움과 공정함이 널리 알려져 왕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날로 증가하게 되어 파리의 항고적인 법정 그 고등법원이 이제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고등법원은 원래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했던 거죠. 왕실 법정이 일하는 이제 고등법원을 했는데 나중에 범법기족들의 어떤 산시돼.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게 돼. 그래서 좀 변질됐는데 자, 누이의 이제 유일한 결함은 십자군에 대해 너무 지나친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7자 십자군과 8자 십자군이 있거든. 그래서 7자 십자군 때는 포로가 됐고요. 나중에 8자 십자군 때는 이제 나중에 낯선 땅에 병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왕 누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에 잠깐 서강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인데 여기 있고 네. 성악 누이 관련돼 볼게요. 자, 필리프의 손자인 누이 9세는 바이와 같은 집안 행정관의 정행을 감독하기 위해 감찰관을 파견했고 감찰관들은 행정감독에 의해 송사건도 처리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은 상급병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고등법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왕령지 외에도 그 나머지 지방 제후들이 통치하는 곳 외에 그러니까 지방 제후법정이 있을 거냐. 1심이고 상급법은 이제 뭐냐면 왕실 재판이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파리에 고등법원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중에 그렇지 못했지만 자 그래서 세제를 좀 더 균형 있게 했다. 공정함과 정의로움은 이제 시민들의 강범위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기독교의 어떤 이제 뭐냐면 이상적인 군주상이었고 그다음에 또 십자군 전쟁에서도 열심히 였잖아요. 진심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프리드리히 2세처럼 뺀들뺀들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누이는 중세의 가장 이상적인 군주의 시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나 문제는
십자군에 대한 그의 지나친 열정이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7차 8차에다가 이제 죽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필립 4 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강자에서 한번 읽어 볼게요. 그다음에 서계에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그다음 필립 3 세에서 필립 4 세를 볼게요. 자, 보통 그 필립 세 중에 필립 2 세하고 필립 4 세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 사람 둘 다 시험 문제 나왔어, 이 사람은. 자, 필립 4 세는 왕권을 중심한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그다음 앞에 이제 필립 2 세가 만들었던 고등봉을 강화했고 해계원을 창설해서 재정 업무를 맡겼고요. 그다음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왕실 평의회를 이제 설치했고 1302 년에 교황 보니파케스 8 세와 성직자 가세권 문제로 해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식민지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최초의 삼부회를 이제 창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귀족 3신부로 구성된 삼부에는 초기에는 왕권 지지 세력으로 왕권을 강하게 기했다. 초기에는 그렇다는 거고 나중에는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예. 요건 뒤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서계 내용을 이제 좀 볼 텐데 자 필립 4세 내용인데 이렇게 인제 여기는 이제 필립 4 세가 그 어떤 행정 뭐냐면 내용을 어떤 행정기구를 만들었고 어떻게 이제 왕권을 강화했냐. 그 삼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인제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뒤에 그 누가 보니파케스 8 세하고 싸우죠. 예. 그래 갖고 요게 따로 있어요. 여기도 있고 뒤에 인제 뭐냐면 교황권의 쇠퇴 부분에 보니파케스 8 세에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필립 4 세가 뭐 어떤 업적도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보니파케스 8 세와 대입 갈등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죠. 원래 거기가 더 중요해요, 여기보다는. 예. 하여튼 여기는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필립 4세 때 설립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기구가 삼부회다. 삼부회 설립과 삼부의 직접적인 계기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 세와 사투에 건 투쟁에서 프랑스 국민의 전체적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도시와 시민계급의 성장, 그들의 경제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면에서 비중이 증대했다. 삼부회는 성직자 귀족 3신부의 세 신분이 구성되는데 초기에는 강력한 왕권의 지지 세력을 구실을 했으나 구실했으며 간습과 정통을 타파하여 왕권의 중앙 집권을 공했다. 근데 초기예요, 초기. 근데 이 삼부회가 점점 인제 이거 삼부회도 엄격할 만한 신분제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뒷받침했지만 초기에는 점점 이 견제하는 역할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삼부회를 좀 마지막에 뭐 언제 때 루이 13 세 때인가? 예. 그때 앙리리 4 세 때인가? 그때 마지막 개최하고 나서 인제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초기 때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리하여 중앙과 지방에서는 중앙 집권적 관료제 통치 기구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관리의 대부분 노마법 훈련을 받은 법률가. 앞에서 말했던 중세 초기 때는 게르만법이 인제 주였죠. 근데 요때는 이제 뭐냐면 중세 중국이 넘어와서 노마법이 다시 부흥하면서 노마법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법률가들이 많이 나와. 왜냐하면 중앙 집권화되면서 점점 복잡화되고 고도화되잖아요,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 노마법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왕은 절대권을 가지고 왕권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명된 지상의 신의 대리인이라는 사상이 그들 사이에 발전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는 절대군주제로 인제 기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인제 왕권 신수설이라는 개념들이 처음 나 그래서 프랑스의 가 절대 왕권화 되면서 왕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그 16, 18 세기 때 뭐 그 절대 왕정 시기 때 나왔던 왕권 신수설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주권이라는 개념이지 뭐 그런 서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프랑스에 나온 거야. 예. 그래서 그거를 깃발적인 로마법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있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필립 4 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필립 4 세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보니파키우스 8 세와 갈등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요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의 대원장을 이제 보기 전에 대원장도 이거 한 2번 나왔는데 하여튼 이 보기 전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 텐데 제가 아이고 벌써 거의 30 분이 다 가네. 제가 좀 피곤해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뭐냐면 제가 방학이거든요. 그럼 방학이라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몸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방학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 1 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할게요. 뭐 방학 해 봤자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 가지고 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약속이 좀 있으면 좀 그렇고, 제가 또 지금 시험 문제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를. 그래서 모의고사를 지금 10월 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때 모의고사 만드는 데 정신이 없어 갖고 일단 서양사 강의를 열심히 하긴 하겠는데 시간 될 때 한 번 더 할게요. 예. 일 주일에. 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할 경우에는, 만약에 한 번 더 할 경우에는 제가 또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